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술 네 번째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첫 번째 강의 자료 PPT 파일로 되어 있는 콘텐츠 융합의 이론적 배경과 흐름 강의 자료를 통해서 콘텐츠 융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전략이 현대에 이르러서 새롭게 등장을 한 그런 전략 개념이 아니라 고전 시대, 또 대중예술 시대,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진화적인 삶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었고 또 작용을 해서 현재 이르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다라고 살펴봤었고요. 그러한 컨텐츠 융합이 인간들의 삶에 어떤 그런 필요성들 때문에 그러한 그 콘텐츠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흐름들이 준비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융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선택받는 존재로서의 컨텐츠, 대중예술 컨텐츠가 보다 많은 대중들의 선택을 받고 또 보다 많은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전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오랜 진화 역사 속에서 고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력한 전략으로서 존재해 왔고 작용해 왔었다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컨텐츠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각각의 어떤 그 특성들 또 시대적인 어떤 전략적인 그 산출물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콘텐츠 융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콘텐츠 융합이 대중들로부터 선택받고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기 콘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잘 기획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이렇게 1년 동안 고민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컨텐츠 융합의 그런 중요한 어떤 흐름의 변화들 또 컨텐츠 융합의 전략 모델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새로운 강의 자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자료 두 번째 강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들어가 보시면 사이버 캠퍼스 강의 자료 들어가 보시면 세 가지 강의 자료가 나와 있고 첫 번째 강의 자료는 우리가 살펴봤었죠. 강의 자료 게시판에 제일 아래, 그러니까 제가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올린 강의 자료 콘텐츠 융합과 기획이라는 제목의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강의 자료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잠깐 동영상 강의 멈춰 주셨다가 강의 자료 준비해서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의 자료들이 다 준비가 되셨다면 컨텐츠 융합과 기획 강의 자료가 준비되셨다면 강의 자료를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모두 45페이지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일 뒤로 넘어가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대중문화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두 가지 강의 자료를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다 보니까 흐름상 어디 사이에 집어넣기가 좀 애매해서 순서상 제일 먼저 봐야 될 내용을 제일 뒤로 제가 지금 빼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자료 콘텐츠 융합과 기획 강의 자료의 43페이지부터 제일 마지막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흐름이 고전 시대부터 대중예술 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흐름들을 시대들을 쭉 거쳐 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대중문화 시대, 대중예술 시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시대에 어떤 시대적인 흐름들이 성립이 됐었고 그런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과 대중예술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열어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대중예술 시대가 현대와 어떤 또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콘텐츠 융합 전략이 지나왔던 중요한 시대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력이 된다면 우리 수업에 여력이 된다면 고전 시대부터 살펴보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수업의 목적이 미학이나 미학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수업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을 좀 더 성과 있게 해내기 위해서 콘텐츠 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콘텐츠 기획의 흐름과 좀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대중예술 시대부터 우리 수업에서는 살펴보겠다. 혹시 대중예술 시대 이전의 그런 그 순수예술 시대, 고전예술 시대의 어떤 환경들, 또 시대적인 흐름들 살펴보고 싶은 학생들은 뭐 대중문화 이해 수업이 우리 학과에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수업이라든가 혹은 저에게 따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시대의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들 제가 준비해 드리겠고요. 또 강의 자료 제가 우리 이제 수업 강의실에서 열리게 되면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그 다윈주의 장르 이론이라는 제목의 강의 자료가 또 강의 자료실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도 예술 선사시대 때부터 예술의 그런 기원이라든가 흐름들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또 일부 활용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고전 시대는 조금 스킵을 하고 대중예술 시대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 43페이지 보시면 대중문화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대중문화의 형성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중문화,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시기적으로 보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를 주로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요. 대중예술 시대는 예술사적으로 보면 20세기 초 중반까지 이렇게 같이 시기적으로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콘텐츠 융합의 이론적 배경 살펴볼 때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 이 시기 18세기 후반 19세기 이 시기가 인류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의 시기와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시기에 산업혁명은 새롭게 등장을 한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들이 같이 시대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산업혁명 시기에 많은 그 새로운 과학기술들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복제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쇄술이라든가 사진술이라든가 이러한 복제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과학기술을 예술의 영역이 빠르게 자기의 어떤 역량으로 흡수, 융합하면서 대중예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19세기라고 하면 1800년대가 되겠죠. 19세기 이후에 인쇄기술, 사진술 등의 발전에 의해서 인류의 예술 복제 수준이 현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이전에 중세까지의 그런 고전 시대에도 뭐 이렇게 뭐 저기 금속 활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책을 만들어서 여러 개 한 권의 책을 여러 개를 복제를 해서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금속 그 이전 시기 중세 시대까지의 활자 기술만 가지고는 한 권의 책을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금속 활자 이런 것이 있었지만 금속 활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팔만대장경 한 지를 만드는데 국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금속 활자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팔만대장경이 실제로 그 몇 질이 남아있질 않잖아요. 뭐 어디 하나 있고 어디 하나 있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똑같은 책을 여러 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동화나 분업화나 이런 수준들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페이지 활자들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한 페이지 만들면 손으로 또 인쇄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씩 걸려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만들다 보니까 한 권 만드는데 뭐 한 몇 달 몇 년이 걸리고 그걸 질로 만들 때는 정말 정권 하나가 왕조 하나가 다 나서야 될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걸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 복제의 수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고전 시대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정도가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서서 인쇄기술이 자동화, 표준화, 분업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쇄술 또 인쇄술에 사진술이 접목되다 보니까 훨씬 더 고해상도의 또 막 이렇게 단순히 활자뿐만 아니라 미술품, 사진들 이런 것들까지도 복제되어서 쉽게 배포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 19세기부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900년을 즈음하게 되면 1900년은 이제 20세기가 열리는 그 시기가
않습니까? 그래서 1900년을 즈음하게 되면 그 시기의 복제 기술은 이미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대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례적인 전통적인 예술 작품 전체를 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책 뭐 이런 정도가 복제의 대상이었다면 예술 작품, 그러니까 문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 시기가 되면 복제 기술 가운데 영상과 음향을 복제하는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축음기, 그다음 레코드를 만드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음악도 복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사시대의 예술 가운데 그림은 현재까지 유물로 남아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 스토리텔링이나 음악은 남아져 있지 않죠. 왜? 그거를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쇼팽의 음악도 우리가 연주했던 진본은 없지만 악보로만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1900년도 즈음이 되면 사람들이 춤추고 공연하는 것도 영상 자체를 우리가 찍어서 남길 수가 있고 녹화해서 복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연주하고 연기했던 소리들, 뭐 음악이라든가 연기, 대사 이런 것들도 다 녹음해서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제 기술을 통해서 복제할 수 있는 예술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새롭게 등장을 한 20세기 초반의 복제 기술을 통해서 복제하지 못할 예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0년이 되게 되면 이미 거의 대부분의 예술 작품들 전체가 새로운 복제 기술을 통한 복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런 복제가 예술이 복제가 되는 흐름들을 보면 사진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고, 조금 지나게 되면 영화 기술이 등장하게 되고, 영화 기술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상뿐만 아니라 음향들도 같이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고 복제가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또 사진과 영화 시대가 지나서 전파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미디어 기술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라디오, TV 이처럼 음향, 또 음향과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복제가 돼서 그냥 극장을 가거나 뭐 이렇게 책을 사서 보지 않더라도 라디오나 TV, 전파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복제된 예술들이 실시간으로 각 가정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시대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진입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제, 사진이나 영화처럼 복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라디오나 TV처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뉴 미디어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디오나 TV가 요즘은 올드 미디어죠. 요즘 뭐 SNS,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뭐 이런 새로운 그런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들이 뉴 미디어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만, 1900년, 20세기 초반에는 라디오나 TV가 요즘 뭐 넷플릭스가 주는 임팩트 수천 배, 수만 배 이상의 임팩트를 대중들에게 선보이면서 요즘 말로 핫한 그런 미디어로 등장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그런 대중예술의 새로운 어떤 양상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예술의 개념들이 새롭게 정립돼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예술은 지금 여기 그 예술 작품이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그 예술이 이렇게 공연되는, 음악이면 음악, 뭐 연극이면 연극, 이것이 공연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 그리고 바로 그곳, 그 극장, 혹은 그것이 연주되고 있는 어떤 연주홀, 그림이 걸려져 있는 뭐 미술관, 그곳에 가서 그 시간에 동시에 내가 그거를 작품을 보고 느껴야만 예술의 아우라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꾸로 그 작품이 존재하고 그 작품이 존재하는 그 시기, 그 공간에 누군가가 거기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 작품이 아무리 높은 예술의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래서 과거의 예술은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는 현존성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술이 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만이 그 예술 작품의 가치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현존하고 원본을 내가 그 공간에 그곳에 찾아가서
지금 그것을 보는 이 순간에 느껴지는 것, 그 예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아예 봉쇄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고전 시대 예술의 가장 중요한 현존성의 가치다. 지금 여기 그 작품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 여기 거기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예술 작품이 준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 과연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예술 커뮤니케이션의 현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 가지 않더라도 복제돼서 내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복제해서 볼 수 있다, 복제된 예술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술작품을 감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고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가치였던 현존성이 붕괴되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고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술의 가치인 미학의 가치인 아우라, 예술작품에 담겨져 있는 고유의 심미적인 메시지적인 가치를 우리가 아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우라가 붕괴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의 개념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 영화 이런 복제에서 나아가서 전파, 실시간으로 넓은 범위까지 이렇게 확산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새로운 미디어들과 대중예술이 융합을 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면서 고전적인 그런 개념의 예술의 시공간의 개념, 현존성의 개념, 아우라의 개념들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대중예술의 아우라는 어느 시기, 어느 공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아이유, 이런 아이돌,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음악의 K-팝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의 아우라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녹음실에서 아이돌들이 녹음할 때 거기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우라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음원으로 나온 거 충분히 아우라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녹음실에 가보면 노래 완곡을 다 불러서 녹음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로 마디마디 불러서 이어 붙여서 마지막에 음원 하나를 완성을 하는데, 그렇게 현대적인 방식의 음원 제작 방식을 들여다보면 녹음실에서 띄엄띄엄 부르는 그 노래들 아우라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음원으로 완성된 편집을 통해서 디지털 방식의 편집을 통해서 완성된 음원이 아우라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닐까? 또 반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띄엄띄엄 녹음하지 않았다면 완성된 음원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우라는 녹음할 때 띄엄띄엄 불렀더라도 그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심지어 음원 상태에서 이렇게 완성된 그 음원을 최초에 만들어진 원본만이 아우라를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멜론이든 벅스뮤직을 통해서 다 복제된 것들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듣거나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듣는 그 음원은 그러면 아우라가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 또 우리가 생방 직관 가가지고 직관 뛰어서 가서 우리가 뮤직뱅크든 음중이든 가서 직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만 진본인 거냐? 뮤직비디오가 진본의 아우라인 것이냐? 아니면 직관 가서 보진 못했지만 그날 저녁에 방송으로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들 보면 그거는 아우라가 아닌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 대중예술 관련된 학자분들이 고전 시대의 예술을 바라보는 아우라의 개념과 대중예술 시대의 아우라의 개념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분들이 이제는 동의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일부 학자분들은 여전히 대중예술의 아우라는 아우라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런 학자분들은 이제 과거의 고전 시대의 현존성들, 아우라의 개념들은 이제는 붕괴되고 새로운 대중예술 시대에 걸맞는 아우라의 개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존성과 아우라가 붕괴가 돼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할 정도로 대중예술의 개념이 달라지게 된, 변화하게 된 이런 바탕에는 복제 기술, 미디어 기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고전 예술 시대의 창작자
고전예술 시대의 예술 애호가들의 개념과 대중예술 시대의 창작자 애호가들의 개념은 또 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과거의 고전예술 시대에는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 금전적인 비용이든 사회적인 비용이든 많은 비용들이 과거에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악기 하나, 물감 하나 살려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가격들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뭔가를 그리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프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비싼 물감들, 비싼 붓, 또 비싼 찰흙들 이런 거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그런 이 역량들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예술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는 경제적인 어떤 것들은 없다 하더라도 귀족들의 후원을 받을 정도로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그 역량이든 경제적인 역량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것들을 갖고 있는 소수에게만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 그런 예술을 소비하기 수 있는 예술 애호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예술가가 돼서 창작물을 내놓다 보니까 그것을 소비하기 위한 조건도 고가의 비용을 들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려면 모차르트를 후원해주고 있는 귀족이나 왕족의 그런 궁성의 파티에 초대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됐겠어요. 돈이 많거나 귀족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아주 큰 상인이거나 아니면 아예 또 돈은 좀 없지만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모차르트 음악을 지금 그곳에 가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 애호가가 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그 사회적인 그런 지도층들, 높은 그런 지배 계급 계층들만 예술을 애호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봉건 시대, 중세 시대 이전까지의 예술은 귀족 예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예술 시대가 되면 물감 이런 거 싸졌어요. 자동화돼서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물감 뭐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과거보다는. 피아노 악기 같은 거 물론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는 장인들의 그런 작품, 이 악기들을 만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은 특별한 영역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피아노, 바이올린 뭐 이런 것들 과거보다는 손쉽게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습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진입 장벽들이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확 낮아진 비용으로 예술가가 된 사람들이 만든 예술들을 복제기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그 복제된 예술들을 감상을 하고 수준 차이가 크게, 아우라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복제된 그런 상태의 예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술적인 애호가로서의 그런 니즈들을, 수요들을 충족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호가가 될 수 있는, 예술 애호가가 될 수 있는 진입 장벽도 확 낮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장벽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확 창작자가 되기 위한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애호가가 되기 위한 진입 장벽도 같이 낮아지게 된 그런 시대가 열렸다. 언제? 18세기, 19세기 대중예술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족 문화에서 대중문화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귀족 문화 시대에는 제의 가치, 작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기원의 가치 혹은 메시지의 가치 이런 것들 제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족 문화는 그런 제의 가치, 또 두 번째 심리적인 가치, 그 작품 자체에 얼마나 높은 수준의 미적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귀족 예술 시기의 예술의 주된 그런 가치 평가의 기준이었다면 대중예술 시대, 대중문화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제의 가치는 전시 가치고 심미적인 가치는 유희적인 가치로 좀 더 그 중요성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시 가치는 그것이 놓여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시 가치라고 얘기하고 유희적인 가치는 뭐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재밌게
접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유의적인 가치라고 하는데, 물론 과거 귀족 문화, 귀족 예술 시대에도 전시적인 가치나 유의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전시적인 가치나 유의적인 가치가 없었다면, 아무리 섹스피어의 문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시적인 가치나 유의적인 가치가 없었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섹스피어 시대에는 전시적인 가치나 유의적인 가치가 그 작품 안에 반영이 되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제의적인 가치나 심미적인 가치가 좀 더 중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대중예술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의 가치보다는 전시적인 가치가, 심미적인 가치보다는 유의적인 가치가 좀 더 중시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대중예술 시대에도 여전히 제의적인 가치나 심미적인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상미가 어떤 거냐, 그 작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얼마나 심오한 거냐, 중요하게 따지는 거죠. 기생충, 제의적인 가치와 심미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깐느에서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전시적인 가치와 유의적인 가치도 빼어난 그 빼어난 수준에서 기생충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카상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대중예술에서도 여전히 제의 가치나 심미적인 가치가 중요한 작품의 판단 기준이긴 하지만, 과거의 기존 문화 시대에 비해서 현대의 대중예술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가치가 전시가치, 유의적인 가치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죠. 제의적인 가치, 심미적인 가치 분명히 있습니다. 제의적인 가치, 여러 가지 인피니티 스톤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각 시리즈들의 이렇게 감춰져 있던 쿠키 영상들이 마지막 엔드 게임에 어떤 상징으로 작용하는 것이냐, 제의적인 가치로 사람들이 막 따집니다. 또 심미적인 가치로, 야, 그 슈트가 뭐 아이언맨 1에서 마지막에 엔드 게임에는 슈트가 아이언맨 슈트가 어떻게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고 기능 변화는 어떻게 됐었고, 자비스는 나중에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흡수가 되죠. 프로그램으로 흡수가 된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 자비스의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것들, 심미적인 그런 가치, 유의적인 가치로 사람들이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그 어벤져스라고 하는 가장 상업적인 블록버스터 콘텐츠에서도 제의적인 가치나 심미적인 가치가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어벤져스 같은 블록버스터 콘텐츠의 그런 상업적인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만드는 요소들은 역시 전시 가치와 유의적인 가치다. 얼마나 재밌게 그 갈등 캐릭터들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이 대결은 얼마나 흥미롭게 전개가 되느냐. 마지막에 타노스는 누가 그 목을 베는 거냐. 마지막에 이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핑거링은 타노스가 하는 거냐, 아이언맨이 하는 거냐. 유의적인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흐름의 변화들이 귀족 문화 시대에서, 귀족 예술 시대에서 대중예술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그 시대의 전환들이 있고 나서 이런 가치관의 판단들도 다른 주안점들을 갖는다. 과거에는 제의 가치나 심미적인 가치가 이 작품의 밸런스를 이룰 때 좀 더 중시되는 그런 가치였다면, 현대 대중예술에서는 전시 가치와 유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의 가치, 심미적인 가치와 이런 상대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귀족예술 시대와 대중예술 시대의 두 시대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복제 기술, 또 전파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서 이 예술은 드디어 대중예술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현대 20세기, 21세기에 이르는 현대 대중문화 시대까지 이제 오늘날 이르게 된 것인데요. 자, 대중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 얘기는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기에는 조금 그 뎁스가 있는 얘기여서 제가 나중에 우리 강의실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 한 번 더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시는 걸로 대신할 텐데,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관점, 대중예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도르노는 상대적으로 조금 완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관점을 갖고 있다. 아도르노의 관점은 뭐냐? 대중예술이 예술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 원래의 그런 제의적인 가치나 심미적인 가치에
이를 통한 그런 예술 수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새롭게 등장한 대중예술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예술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악이 될 소지들이 많으니 대중예술은 통제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 아도르노의 관점이고요. 상대적으로 베냐민은 아니다. 그것이 해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등장을 한 예술의 형식이고, 이러한 새롭게 등장한 예술 형식을 통해서 대중들이 어떤 예술의 수요들을 충족받고 있으니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을 한 예술 형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고, 좀 있는 그대로 좀 관장을 이렇게 좀 펼쳐놓고 사람들을 막기보다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런 속에서 등장을 하는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도르노의 예술을 통제의 관점으로 볼 거냐, 베냐민의 예술을 좀 더 한번 이렇게 방임하는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현대의 대중예술 산업계에도 양쪽의 입장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적인 예가 게임 셧다운제입니다. 이게 이 아도르노의 관점과 베냐민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중예술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문화권, 모든 국가에서 다 이런 그 가치관의 충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도르노의 관점과 베냐민의 관점이 충돌을 한 사례가 게임 셧다운제다. 11시가 넘어가면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게 할 거냐, 못하게 할 거냐. 아이들은 게임의 어떤 중독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충돌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11시라는 지점에서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11시가 넘어가게 되면 못하게 하자. 자, 이 법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바람직하냐, 부정적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수업 때 토론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의견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대중예술을 통제의 관점에서 볼 거냐, 자유 방임의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이러한 이 두 큰 이 관점의 충돌이 현대 대중예술 종사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면 곤란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대중문화의 특성과 전망까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새롭게 등장을 한 새로운 복제기술, 새로운 미디어 기술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연 대중문화, 대중예술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새롭게 등장한 대중예술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의 전망들을 우리가 내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대중문화의 특성을 대중예술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그 특성에 걸맞는 우리의 콘텐츠 융합 전략들을, 콘텐츠 융합 기획 전략들을 스스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프로젝트들의 전략들은 대중예술 시대의 전반적인 특성의 범주 안에서 그 차별화 요소들, 차별화된 전략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의 아이디어들이 우리 기획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등장하게 될 우리가 만들어낼 프로젝트들의 생명력은 이 시대의 특성이라고, 대중문화예술 시대, 대중예술 시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환경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 환경을, 대중예술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개별 프로젝트 기획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적응해야 될 환경 요소이기 때문에. 자, 대중문화 시대, 대중예술 시대의 특성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특성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미디어에 의한 아우라의 실시간적 광역적인 전파가 일상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라디오, TV도 이제는 뭐 칼라 TV, 예전에 흑백 TV가 아니죠. 칼라. 또 이제 TV도 이제는 뭐 평면 TV가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막 이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한 스마트 TV들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미디어에 의한 대중예술 작품의 아우라들은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실시간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뭐 전파가 빛의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 브라질까지 뭔가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송출이 되면 도달하는데 시간의 차이는 물론 0.000 몇 초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거의 동시라고 느껴지는 무시되는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송출이 됩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에도 인공위성이 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하면 뭐 1, 2초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의 실시간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역까지 대한민국에서 송출된 콘텐츠들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먼 지역까지 가장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멀리 있는 지역까지 광역적인 전파가 가능한 시대가 이미 20세기 후반, 중반, 후반에 이르게 되면 이미 그러한 시대가 열려버리게 된 거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멀리 가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에 의해서 대중예술 작품의 아우라가 실시간적으로, 광역적으로 전파되는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쉽게 소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중예술 콘텐츠를 실시간적으로 광역적으로 전파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 K컬처 콘텐츠들도 다른 나라로 전파가 되지만 우리도 미국의 어벤져스 뭐 유럽의 무슨 뭐 이 저기 저 땡땡 같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우리도 전파받고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간편하고 손쉬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우라의 실시간적 광역적 전파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 미디어 기업들, 문화 콘텐츠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방송국, 뭐 이 영화사들, 콘텐츠를 만드는 음반 회사들, 매니지먼트 회사들,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비용과 자기 노력들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시스템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손쉬운 그런 콘텐츠, 대중예술 콘텐츠 수용이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에는 기업의 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미디어 기업들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대중문화가 실시간적으로 확산되고 광역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가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들, 상업적인 가치들을 가져야만 실시간적 광역적 전파가 가능한 미디어에 실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진입장벽들이 낮아지면서 심미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유희적인 것들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한 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 대중예술이 메커니즘을 갖게 되다 보니까 대중문화의 상품성, 상업성들이 점점 강조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유희적인 가치도 좀 더 고도화된 논리적인 체험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대중예술, 대중문화의 어떤 감성적인 경향들이 확립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실시간적으로 광역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 실시간적으로 광역적으로 전파가 되려면 금전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비용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투입된 비용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 콘텐츠나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광역적으로 전파시켜주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것들이 상대적으로 논리적이고 체험적인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콘텐츠들일수록 미디어에 의해서 확산될 기회를 보다 많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의해서 실시간적으로 광역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새로운 대중문화의 특성들이 환경적으로 성립되다 보니까 그런 환경 안에서는 논리적인 체험적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한 콘텐츠들이 더 많이 각광받고 확산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20세기 대중문화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성,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현대에 지금에 더 가까워질수록 20세기 초반, 중반,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올수록 점점 인력, 자본, 기술의 집약도가 대중문화 산업에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많은 기술이 투입된 그런 컨텐츠들이 산업적인 영향력을 점점 크게 얻게 되는 시대가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대중문화 시대 초기 그리고 그 이전 시기 고전 시대에는 개인 창작이 거의 보편적인 창작의 방식이었다면 현대로 넘어오게 돼서 대중예술 시대가 되게 되면 집단 창작이라고 하는 방식이 점점 영향력을 크게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음악 하나 만드는 거, 뭐 영화 한 편 찍는 거, 뭐 드라마 한 편 찍는 거에도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죠.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도 예전에는 개인 작가 혼자서 뭐 이렇게 드라마 여러 편들 혹은 긴 장편 영화 개인 작가 한 사람이 시나리오를 썼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작가들이 투입돼서 한 편의 영화를 여러 편의 드라마 시리즈들을 많은 그 창작자들이 집단 작업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왜? 그런 집단 창작을 통해서 좀 더 차별화된 고도화된 논리적 체험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작업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집단 창작하는 것이 논리적 체험적 가치 확보에 유리하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이제 확인되어 가다 보니까 개인 창작에서 집단 창작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왜? 인력, 자본, 기술의 집약도를 높여서 인적인 집약도를 높이는 방식은 개인 창작이 아니라 집단 창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집단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물들을 자본과 기술의 집약도를 높여서 블록버스터 급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도 오히려 대중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훨씬 더 재미있네, 훨씬 더 오락적이고 체험적 가치가 높은 컨텐츠야 라고 대중들이 인정을 하고 선택하다 보니까 블록버스터급의 컨텐츠들이 산업적으로도 강세를 띠는 그런 시대가 대중문화 시기에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21세기로 들게 된 최근에 이르게 되면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중반 이렇게 되게 되다 보면 이제는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의 미디어나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기술, 디지털 기반의 창작 기술들, 테크놀로지들이 이렇게 막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훨씬 더 고도화되고 훨씬 더 분화된 그런 방식의 미디어 결합 또 테크놀로지 결합들이 대중예술 영역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그런 것이죠.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인력, 자본, 기술의 집약도가 높아지고 집단 창작, 블록버스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산업적으로 훨씬 큰 영향력들을 갖게 되는 그런 경쟁력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20세기 대중문화 시기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조금 다른 차원의 특징들이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이 빠르게 20세기 후반부터 PC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대중예술과 접목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개체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용 형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창작도 아까는 이제 상업적으로 집단 창작이 굉장히 유력한 흐름들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개인 창작 또 개인적인 수용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 가능해진 시대가 대중문화 시대, 대중예술 시대의 세 번째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지만 SNS, 특히 대표적으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작자들이 개인적으로도 창작을 해서 상업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수용자들도 영화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 이렇게 매스미디어들을 통한 많은 사람들이 다중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든 말든 나는 내가 원하는 채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볼 거야. 개인적인 수용, 개인적인 감상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SNS를 통해서 개인 창작, 개인 수용들이 상업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열려졌다. 이것이 세 번째 새로운 대중예술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K컬처, K팝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들 SNS 개인 미디어가 확산되어서 자리 잡지 못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방탄소년단이 세계의 음악 시장을 휩쓸고 있고 뭐 기생충이 유럽과 미국의 유력한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기처럼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두 번째 특징인 인적 자본 기술이 집약되어서 형성되었던 주류의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주류 시장의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라면 사실 우리나라의 K-팝이나 K-무비, 뭐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과거에 20세기에도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나 기업, 그 대중예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죠. 박진영 씨도 뭐 비도 미국에 보내보고 원더걸스도 미국에 보내보고 뭐 YG에서도 뭐 그 세븐 뭐 이런 애들도 미국 이런 친구들 미국에 보내보고 많은 시도들을 했었는데 사실 성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했었다. 일부 뭐 원더걸스나 비처럼 성과가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원히트 원더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비 지금 뭐 미국에서 잘 기억 안 되죠. 원더걸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원히트 원더로 거의 끝난 흘러간 아티스트로 남아 있는데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환경에 한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약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주류 시장의 그런 인적 자본 기술적인 집약도가 높은 그 당시 20세기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의 집약도가 높다 보니까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검증된 어떤 트렌드, 검증된 콘텐츠에 이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시기에 그 세계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의 주류 문화 콘텐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를 보자면 얼굴이 백인종인 아티스트가 등장을 한 음악 혹은 영화들, 드라마들의 가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거죠. 화이트 컬처가 있었던 거죠. 화이트 컬처가 아닌 황색 피부를 황색 인종 혹은 뭐 멕시칸들, 흑인들이 등장을 하는 콘텐츠들은 그 재미와 감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저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이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구사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가 절반 이하로 툭툭툭 떨어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시기에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기에는 방송이나 이렇게 영화 이렇게 이 멀티플렉스 체인에서는 검증된 백인 음악 이런 것들을 주로 배급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새로운 디지털 기반의 창작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개인 미디어, SNS 같은 개인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그 자본 집약도가 높아서 화이트 컬처만 선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 개인 SNS를 통해서 야 나는 그 영화관에서는 예를 이 방송국에서는 이런 애들 틀어주지 않지만 미국의 어떤 그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내가 유튜브 들어봤더니 방송국에서 극장에서 틀어주지 않은 이런 음악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 난 이거 볼 거야. 굳이 내가 극장 가서 그거 방송국 가서 그거 보지 않아도 나는 유튜브에서 이거 볼 거야. 근데 심지어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는 것도 너무 편해. 야, 이거 내가 지금 파일 보낼 테니까 한번 열어봐. 아니면 링크 줘서 여기 들어와서 한번 봐봐. 너무너무 신나고 멋있고 재밌어. 그게 뭔데? BTS라고 뭐 얘들 보니까 한국의 그 아티스트들인데 너무 쿨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실시간으로 수용되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고 넓은 범위까지 전파되더라. 어디에서? 디지털 기반의 개인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유튜브와 같은 개인 미디어들이 없었다면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 기생충 같은 영화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그런 컨텐츠들이 이렇게까지 빨리 세계 시장에 확산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역으로 그만큼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들이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환경들이 개인 미디어 환경들이 열리다 보니까 한편에서 개체화된 그런 개인 수용, 개인 창작, 확산 이런 것들이 실시간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현대 대중문화의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창작, 개인 수용, 개인 간의 확산 이런 것들이 아까 두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인력, 자본, 기술 집약에 의한 멀티미디어 그 매스미디어적인 그런 확산과 매스미디어 기반의 블록버스터 콘텐츠의 선호 이런 경향들과 함께 세 번째 특성을 이루고 있다. 물론 두 번째 특성과 세 번째 특성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부정을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그 대신 또 서로 선의의 영향력들을 주고받으면서 한편으로 상업적으로 또 여전히 어벤져스급의 이런 블록버스터급의 전략들이 상업적인 시장에서 굉장히 유력한 흐름을 한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지만 한편에 SNS 이런 영역에서는 개체화된 그런 창작, 개체화된 그런 수용들이 굉장히 유력한 이 산업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유력한 또 대중문화의 하나의 흐름들, 산업적인 흐름들, 문화적인 흐름들, 감성적인 흐름들을 또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 두 흐름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경쟁하면서 시장 자체의 파이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현재 대중문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에 의한 아우라의 실시간적 광역적 전파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기반 미디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기반 개인 미디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작용을 하고 있는 원리라고 볼 수 있지만 아날로그 기반의 그런 매스미디어 블록버스터 전략도 현재 여전히 유효한 대중문화의 중요한 산업적인 모델이 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개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개인 창작, 개인 소통, 개인 간의 확장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반 그런 그 개인 미디어 비즈니스도 굉장히 유력한 산업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그 모델들과 경쟁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개인 미디어 기반의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들이 글로벌한 그런 산업 전략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서로 모순돼서 서로의 경계들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분리되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많은 창작자들, 많은 창작 기업들을 과 연대를 해서 직접 투자를 하던 뭐 인수합병을 하던 자기네 컨텐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시대의 작가들, 기업들 끊임없이 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또 한편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야 이러다가는 이 개인 미디어에 우리 영향력 다 뺏기겠네. 우리도 개인 미디어 하자. 디즈니 플러스 만들어서 또 개인 미디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처럼 끊임없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대중문화 특성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들의 관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현대 대중문화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대중문화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중문화의 특성들이 앞으로 어떤 그 흐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간단히 전망을 해보자면 방금 살펴봤던 첫 번째 개인 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의 소자본에 의한 프로급 창작들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미디어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류 시장에서는 여전히 자본과 기술을 소유한 거대 기업이 주도해가는 그런 흐름들 또한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미디어를 산업적인 그런 수익 모델로 활용을 하는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돼 가겠지만 그러한 수익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상품화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그런 창작이 스마트 컨텐츠 문화를 주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다. 과거에 한 4, 5년 전까지는 UCC 유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들이 상품화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스마트 창작, 스마트 창작 그 콘텐츠 문화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UCC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그런 상업판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들이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창작이 또 한편에서 스마트 콘텐츠 문화를 주도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틱톡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영상들을 개인들이 상업적인 그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내 친구들과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문화 감성을 이렇게 좀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그런 그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그 창작들이 지금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언제 어디까지 확산되어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상업적인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상업적이지 않지만 자기 것들을 올리는 그런 경향 콘텐츠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뭐 아무노래 챌린지 이런 것들처럼 뭐 상업적이진 않지만 그냥 주변 사람들과 문화적인 어떤 교류, 재미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나도 아무노래 챌린지 내가 이거 저기 뮤직비디오 따라서 춤춰서 그 동영상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유할 수 있고 카톡을 통해서도 공유할 수 있고
인스타를 통해서도 공유할 수 있고 뭐 그런 방식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지만 그냥 재밌게 예술적인 활동을 개인적인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콘텐츠 디바이스 혹은 미디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그런 창작들 개인 차원의 창작들이 또 큰 흐름에 적지 않은 규모의 콘텐츠 문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전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뭐 대중문화 시대가 열리면서 대중예술 시대가 열리면서 점점 이런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을 했을 때 그 트렌드가 유효한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트렌드의 주기가 짧아지는 이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와 작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 작품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 문화 콘텐츠 기획자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건 어쨌든 이 새로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 환경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내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 위기이지만 내가 정말 이런 이 환경의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나만의 아이디어, 나만의 역량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할 때 내가 오히려 빨리 치고 나가서 보다 많은 이 대중들과 폭넓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획득할 수 있다. 그 커뮤니케이션 관계 획득이 나에게는 곧 수익이자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준비된 기획자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전망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대중문화의 시대가 지금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어떤 양상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획적인 측면의 적응 전략들을 고민할 때 이러한 전망들 그다음에 앞서 살펴봤던 대중문화 시대의 세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하면 그런 개인적인 전략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대중문화 시대가 대중예술의 시대가 대중문화의 시대가 언제 어떠한 그런 환경의 변화와 적응을 하면서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유력한 중요한 산업적 문화적 어떤 영역으로서 자리 잡게 됐을 때 어떠한 이 환경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그러한 환경 요인들이 작용을 할 때 대중예술 영역에서는 그러한 환경 요인들을 어떻게 수용했으며 그러한 수용의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그러한 산출된 결과물들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고 어떤 전망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그 동영상 강의 초반에 강조했던 것처럼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환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중예술이 과거에 어떤 요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결과들을 산출해 왔는지 거기에 어떤 그 원리들이 작동을 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지금의 대중예술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여전히 중요한 그 토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대중예술계의 시스템들과 특성들과 이런 메커니즘들을 잘 이해해야만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나만의 프로젝트 기획 전략들, 나만의 대중예술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요인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 나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고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개인들의 그런 기획적인 아이디어들, 차별화된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런 것들이 차별화된 어떤 그 뛰어남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환경 요인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왜? 우리가 결국은 이 환경에 들어가서 이 환경을 누리고 있는 대중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대중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들은 지금 이 대중예술 문화의 특성들의 이 범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중문화의 그런 형성 과정들과
특성, 전망들을 살펴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대중문화가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디지털 기반의 그런 환경들과 빠르게 손잡으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그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새롭게 성립된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시대의 양상들이 아날로그 시대 20세기 초중반까지 아날로그 대중예술 시대의 특성들과는 다른 디지털 시대 대중예술만의 새로운 특성들과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진 새롭게 등장을 한 디지털 시대 대중예술의 특성들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그 살펴본 강의 자료에 이제 다시 초반부로 넘어가서 15페이지부터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앞에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동영상 강의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하는 강의 자료의 나머지 부분들은 학생 여러분들 좀 각자 조금 읽어보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학생들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가급적 1시간 안에 지금 동영상 강의를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막 말이 빨라지고 마음이 급해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지금 좀 빨라지고, 또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실에서 충분히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피드백 느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풍성한 내용들을 동영상 강의는 담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강의가 아무래도 이 강의실 강의보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더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 때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는 해도 뭐 동영상 강의를 막 2시간, 3시간씩 한다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부득이 제가 좀 시간 제한을 두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강의 자료를 동영상 강의 시청하기 전후에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읽어주기를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하고 강의 자료 3개를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PPT 강의 자료 하나하고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2가지 강의 자료가 있죠. 오늘하고 다음 시간 이렇게 살펴보게 될 콘텐츠 융합과 기획이라는 강의 자료 하나하고 다윈주의 장르 이론이라고 하는 또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강의 자료, 이렇게 모두 3가지를 지금 우리 이번 학기에 봐야 되는데, 이게 강의를 통해서 해도 3가지 강의 자료를 다 보지는 못할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저도 좀 더 마음이 급하고, 또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3개를 어떻게 해야만 이 3개의 강의 자료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이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 시청하기 전후에 이 내용들을 조금 좀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 전후에 가급적 다음 주에 어떤 내용들을 볼 거다 제가 예고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예고된 내용들을 동영상 강의 시청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간단히 이해가 100%안 되더라도 한번 훑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해도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한번 해주시면 조금 이제 읽었던 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들 이제 몇 주 보셨지만 말도 빠르고 뭐 자막 제가 편집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1시간 들어서는 또 이게 100%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때 박성신 교수가 했던 이야기를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강의 자료를 또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그때는 이제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습 복습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내용들 예습 복습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해야 되는 2020년도 1학기 이 지금 환경에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15페이지 디지털 시대의 문화, 새로운 그 대중문화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파트 볼 테니까 그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읽어봐 주시고, 간단히 읽어봐 주시고 동영상 강의 다음 주에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동영상 강의가 될 것처럼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잘 모르죠. 원래 예정대로 하면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볼지 아니면 또 동영상 강의로 만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그 제작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음 주에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15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요. 혹시 또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연장하게 되면 제가 관련된 내용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버 캠퍼스의 콘텐츠 제작 기술 우리 과목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지사항 그 내용들 좀 그때그때 귀찮더라도 자주 확인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 이제 오늘 동영상 강의 끝나면 오늘 살펴봤던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 내용들 한번 또 강의 자료들 읽어봐 주시면서 오늘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꼭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영상 강의 4회차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 5회차 강의가 강의실에서 진행될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될지는 공지사항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서 수업 참여에 이렇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